개봉작이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주가가 오르고 막상 개봉하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을 줄일 때 이 업체가 지금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나를 다시 한번 지금 체크를 빨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익 난거 손실 난거 같이 파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콘텐츠 얘기하셨는데 요즘 뭐 오징어 게임이 아주 화제예요. 그래서 저도 주말에 하도 지난주서부터 막 오징어 게임에서 이제 주말에 방송을 좀 보긴 했는데 예. 일단 뭐 넷플릭스 그 CEO도 역대급이다 뭐 이런 인터뷰가 나오던데요. 네네. 일단 저도 나오자마자 사실 받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길래 저도 이건 좀 봐야겠다 봤는데 뭐 개인적으로 좀 뭐 잔인한 장면이나 이런 것도 나오긴 했는데 스토리나 이런 것들이 예상은 좀 되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스릴 있게 짜임새 있게 잘 짰고요. 저는 요즘에 뭐 그때도 한번 제가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국의 어떤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경쟁력이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도 보시면은 83개국 중에서 76개국에서 1위예요. 넷플릭스에서. 이런 글로벌 플랫폼의 저희가 글로벌 OTT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글로벌 OTT에 저희가 콘텐츠를 납품하고 이게 이렇게 1위 동안 있었던 거는 뭐 사상 초유의 사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267번인가 하는 필리핀 분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자국에서 엄청 떴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거기 보면 약간 한국말 잘하는 네. 그 손가락 두 개 없는 남자 배우. 네네네. 그분이 267번인가 그러신데 어쨌든 거기서는 좀 약간 마지막에 좀 안 좋게 이제 끝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거 하나만으로도 지금 자국에서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런 게 결국에는 컨텐츠의 힘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 그래서 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할리우드를 위협하는 뭐 한국 컨텐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오징어 게임만큼 이렇게 기대할 만한 흥행작들이 더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맞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이제 지옥이라는 그걸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웹툰이나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래서 뭐 세세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제 11월 19일 날 지옥을 이제 오프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국에 보면은 11월 12일 날 디즈니가 출시를 하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멘텀이 있는 일부 업종들의 종목들만 지금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종목들은 뭐 A스토리, 그 다음에 J콘텐트리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 제가 그래서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제가 사실 콘텐츠에 대해서 100%다 이렇게,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로 하니까 좀 그런데 2015년도, 6년도까지는 이제 그래도 펀드 매니저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골고루 다 공부를 했었고 그때 제가 J 콘텐츠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했는데 수익이 많이 안 났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기억이 있어서 제 나이 또래는 그렇게 콘텐츠를 좋아하진 않아요. 왜 좋아하지 않느냐? 기존의 콘텐츠를 보면은 여기 제가 하나투자증권의 이제 지인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를 갖고 왔어요. 제가 2016년도까지는 그래도 굉장히 밀접하게 그분하고 연락을 했었는데 일단 한국 방송사가 대부분 외주 제작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주 제작은 실적 추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이제 그러니까 엔터사나 이런 미디어 제작사를 볼 때 저희가 실적 추정이 좀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어떤 프로젝트가 얼마나 매출이 나올지를 저희가 몰라요. 그러니까 그치. 가정을 하거든요, 일단. 근데 가정을 하는데 수익 구조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맨날 쇼크라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업체들을 장기로 난 투자한다 이런 생각들을 안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제 아까 글로벌 OTT를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OTT 외주 제작사들은 이제 보면은 최소한의 이제 저희가 GP 마진이라고 하죠. 매출 총 이익률을 15%를 보장하고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발생되면은 이제 비용을 더 추가적으로 지원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한 어떻게 보면 여기 잘 분류를 해주셨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J 콘텐트리, A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킹덤이라는 회사, 저희가 킹덤이라는 게 넷플릭스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네. 이제 그거를 제작한 회사고요. 뭐 키스트, 그다음에 뉴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에 나오는 그 VFX죠. 그다음에 좀 영상 처리 효과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 11월 달에 나오는 지옥이라는 거에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한다고 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조금 올랐죠, 이것도. 네, 2, 3주 동안 주가가 좋았던 거가 이제 11월 달에 이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옛날 15년 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전에도 참 이 한류 뭐 그다음에 이 컨텐츠 되게 각광을 받았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 태왕사신기 나왔을 때 김종학 감독 막 맞습니다. 하고. 네, 근데 딱 사실은 한국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결국은 뭐 이 글로벌이 안 되니까 그 제작비 감당 못하고 다 파산하고 맞습니다. 힘들어지고 네, 그랬었던데 네. 지금은 넷플릭스라는 일단 플랫폼이 있으니까 그쵸. 잘만 만들면 이게 팔릴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이게 훨씬 좋아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올해 1분기 실적 나올 때 넷플릭스가 순중이 좀 안 나와서 주가가 폭락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시죠? 네, 이제 지금 오프라인 리오프닝이 되니까 이제 많이 줄을 것이다 이랬었죠. 네네. 그랬는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신고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쭉 올라가서 그때 빠지고. 네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가입자 순증 기대치 미달하면서 이제 많이 빠졌는데 결국 하반기 기대작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제작사나 아니면 플랫폼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신작으로 나오는 기대할 수 있는 작품이 뭐가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투자 계획이 많이 있는 미디어 엔터 제작사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영화 이게 저도 이제 뭐 들은 얘기지만 영화 투자자들, 제작 투자자들을 모집할 때는 결국 감독이 누구냐 혹은 뭐 주연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신작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신작에서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높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역시 주연 배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그 IP를 어디서 가져왔나가 지금 요즘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신 감독이랑 그 출연 배우는 엄청 중요하겠죠. 근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요즘에 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웹툰 말씀드렸는데 웹툰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 IP에 대해 굉장히 친숙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보고 나면은 보긴 봐요. 보고 나서 이제 평을 좀 안 좋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면 원작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흥미를 위해서, 왜냐면 단편이기 때문에 좀 어떤 픽션을 좀 많이 중간에 좀 많이 스토리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IP를 이용해서 다른 사업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적 발표 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는 컨텐츠를 가진 사람이 컨텐츠 제작사하고 연관돼 있고 이 컨텐츠를 많이 보유한 사람이 이걸로 또 다른 컨텐츠를 활용해서 다른 비즈니스를 확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가 장점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거의 가장 포인트를 한 줄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볼 때 제가 익숙한 컨텐츠인가 이게 웹툰 IP를 가져왔는데 이 웹툰이 인기가 많았었는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저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얼핏 생각나는 게 이게 우리가 어차피 국내만이 아니라 글로벌에서 성공시키는 거니까 결국 주연 배우 우리야 뭐 예를 들어서 유명 배우들 현빈이니 뭐 이렇게 알아주지만 물론 아시아 쪽도 많이 알죠. 하지만 서양 같은 데서는 또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재밌어야겠네. 이 스토리 라인이라든가 감독의 연출력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겠네. 그렇죠. 줄거리가 아무래도 웹툰이 떴다라는 얘기는 줄거리가 재밌으니까 뜬 거거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결국엔 컨텐츠 내용은 근데 또 오픈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아마 이런 주가 관련돼서는 아마 그 11월 12일 날 뭐 넷플릭스 지옥이 개봉합니다. 개봉작이 나옵니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 주가가 오르고 막상 개봉하면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J 콘텐츠가 됐든 근데 일단 일정은 다 나와 있는 거군요. 네, 일정은 다 나와 있습니다. A 스토리가 지리산, TVN, 넷플릭스. 근데 이게 우리 국내 그 어떤 그 방송으로 풀리는 것보다는 넷플릭스에서 풀리는 게 가장 뭐 좀 괜찮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사실 TV 잘 안 보거든요. 그냥 저는 넷플릭스, 뭐 웨이브, 뭐 유튜브 요 세 개만 계속 보고 있어서 이제 지상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선호도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글로벌로 풀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올리면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글로벌 모든 국가의 80개국 막 이런 아까 그 순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언어 데이터 같은 게 다 더빙이 다 되거나 아니면 자막으로 다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거죠. 제작자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자료를 보면은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11월 달에 들어오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애플도 이제 이런 콘텐츠를 하겠다. 그래서 뭐 제니퍼 애니스톤이 이제 애플 TV에 합류하겠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상반기 때 기억이 나고, 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이런 쪽도 이제 글로벌 진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나 아니면 뭐 이렇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여러 가지 것들을 뭐 10,000원씩만 내고서 저희가 무제한으로 콘텐츠를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플랫폼들도 아까 말씀드린 웨이브나 아니면 뭐 이런 쪽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런 쪽에 납품을 하는 콘텐츠 제작사들이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넷플릭스가 순중이 빠지면서 이게 좀 플랫폼 전방 플랫폼의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이 콘텐츠 제작사들한테도 지원을 많이 못 해주는 거 아니냐 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빠졌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시장에 아이디어가 다른 게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제작사들 쪽으로 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요즘은 수급이잖아요. 네네네. 수급이 주가를 결정하는데 네. 이것이 자꾸 사람들의 입에 화제가 되고 계속해서 뭐 1등이 됐네, 뭐 어느 나라에서 1등하네.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생기면서 수급이 몰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네. 어떤 투자의 아이디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게 IT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투자들이 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 밸류체인과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삼성 쪽 동향을 빨리 파악할 수 있으면 IT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 그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떠 있는 뭐 넷플릭스의 콘텐츠 리스트를 보시면 저희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걸 다 정리해서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고 지옥이 뭐 11월 19일 날 나오는구나. 이게 네이버 웹툰을 가져온 거군요. 뭐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금방금방 쉽게 할 수 있어서 이 스케줄을 가지고 이제 투자하시는 투자법이 또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JTB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J 콘텐츠리가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스튜디오를 이제 제작사들을 저희가 이제 손자 회사처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손자 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사실 실적이 여기서 100이 나온다고 하면 JTBC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연결로 잡히고, 그다음에 그 위로 또 연결로 잡히니까 사실 실적은 연동성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라마 제작사의 어떤 비용 구조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를 꺼려하시는 게 있고요. 다만 지금 보시면은 뭐 저희가 익숙하죠. 이 JTBC 스튜디오 가지고 있는 거 뭐 DP, 지옥 다 이슈가 되었던 거라서 뭐 이번에 단계에 조금 올랐습니다만, 뭐 시장이 빠지면 다시 또 빠지겠지만 다시 11월 달 이슈가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기대감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실적이라고 하기에는 실적보다는 이제 투자들이 이제 객관적인 어떤 뉴스나 아니면 어떤 시장의 변화나 어떤 소비자들의 변화를 이용한 투자법이 여기서는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하여튼 지금 저 오징어 게임 관련 그 주식들, 뭐 네. 버키 스튜디오라든가 급등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거를 일시적인 그 급등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주가의 어떤 재평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차원으로 봐야 될까요? 뭐 글로벌로 보면은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안 나오면 결국엔 주가는 기대감 빼고는 빠질 수 있어가지고요. 이제 나오는 실제로 이런 스튜디오에서 나왔던 어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국내에다가 납품하는 어떤 것보다는, 국내 제작사 플랫폼에 납품하는 회사보다는 해외에다가 이제 넷플릭스나 이런 쪽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결국에는 다른 이제 쪽에 애플 TV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한국 콘텐츠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결국 한국 로컬 제작사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밸류체인 한번 공부해 놓으시면 애플 TV가 언제 한국에 들어오나 아니면 애플이 언제 글로벌로 런칭하나 이런 걸 통해서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 공부는 한 번 정도는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렇게 봐왔던 네네. 드라마 제작사들 네네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분 관계 이런 것들. 네네. 그래서 보면은 J 콘텐츠도 제가 보면은 이제 오르는 이유가 네. 뭐 외국인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국내 투자자들만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죠. 그때 이제 넷플릭스가 1분기 실적 발표 때 안 좋았으니까 이제 그때 이후로 기대감이 없어지면서 이제 쭉 빠지다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수준이라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하여튼 이 이슈 때문에 급등한 게 있다면 지금은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근데 저는 아직 스케줄이 좀 시간이 남아 있어서 뭐 단기에 바로 파는 것보다는
좀 가지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긴 끝부분 보니까 속편이 나올 것 같긴 하던데.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발 리스크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헝다. 그 다음에 이어서 지금 또 전력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네. 이것 때문에 뭐 포스코에서도 뭐 자회사 뭐 문 닫냐 아니냐 뭐 셧다운하냐 이런 게 이제 신문에 헤드카피로 막 실려 있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 리스크? 일단 헝다 리스크는 뭐 보니까 저도 이제 궁금해서 다른 분들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정치적인 거는 저는 이제 한국 정치도 제가 이해가 100% 안 되는데 이게 중국 정치를 알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헝다 디폴트 이슈를 가지고 이제 뭐 상하이 파냐 뭐 베이징 파냐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정치적 암투가 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제가 찾은 내용은 뭐냐면 과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익스포저가 얼마 정도 될까라고 봤을 때 보면 중국이 보면 여러 가지 자치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헝다가 이제 차지하는 게 보통 어느 정도냐면 내몽골의 예산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50조 정도에서 300조 정도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뭐 서울시 예산보다는 크죠. 근데 이제 중국 전체로 보면은 사실은 좀 이렇게 약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중국의 특성이 미국하고 좀 틀립니다. 미국은 뭐 예전 리먼 사태나 이런 것도 그냥 왜냐면 미국에서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리먼 사태가 나왔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도와주면 안 된다. 금융권들 도와주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여론이었거든요. 나도 지금 힘들지만 주가가 빠져서 나도 힘들지만 얘네들 도와주면 안 된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모든 뭐 어떤 중요 기업들은 다 국유화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폴트 내고 안 내고는 다 중국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임플리케이션은 중국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시진핑이 재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약간 총선 같이. 그래서 이번에 되면은 또 이제 장기 집권하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의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이제 금융위기까지 연결될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땐 큰 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전기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더 크리티컬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제 이게 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중국하고 호주랑 작년부터 좀 싸웠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하고도 싸우지만 호주랑도 싸워서 호주가 글로벌로 봤을 때는 석탄 1위 수출 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랑 싸우다 보니까 야 쟤네 거 쓰지 말자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그냥 호주 석탄 수입하지 말자라고 얘기해서 근데 전체 중국이 쓰는 사용량의 50%를 호주에서 수입을 했는데 수입을 안 했는데 석탄 가격이 갑자기 급등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화력 발전이 굉장히 비중이 높은데 화력 발전에 쓸 석탄이 지금 부족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공장을 하루나 3일 정도로 셧다운 해라 일주일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기서 저희가 주가적으로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거 저도 좀 찾아보다 나왔는데 뭐 코스맥스나 이런 화장품 업체들이 중국의 이제 베이징이나 아니면 뭐 수저우나 뭐 이런 데에 공장이 있더라고요. 제조 공장이 있어요. 근데 제조 공장이 중국 정부가 얘기하면 어떤 데는 봐주고 어떤 데는 안 봐주고 이게 아니라 전체 다 셧다운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포스코도 중국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장이 있는 업체들이 가동률이 셧다운 되면은 사실은 이게 석탄 가격이 언제까지 오를지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진다고 하면 더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실질적인 타격이 4분기 때 발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런 업체들은 3분기 실적 괜찮습니다라고 해도 주가가 빠지죠. 4분기 때 안 좋을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베트남의 코로나 이슈가 좀 되면서 삼성전자 IT 업체들이 빠졌던 것처럼 중국의 로컬로 공정이 갖고 있는 업체들이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에 대한 투자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제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지금 갖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비중을 줄일 때 이 업체가 지금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나를 다시 한번 지금은 체크를 빨리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 공장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전력난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이게 좀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스탠스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서 수입을 다시 할 가능성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제 끝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오늘 나왔던 아이디어는 그러면 원전을 더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오늘 보면은 뭐 한정 기술이라든지 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랑 또 이제 되죠. 이제 정권이 바뀌게 혹시라도 바뀌게 된다면 원전에 대한 규제가 풀어주지 않을까로 한번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여전히 남아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지금 중국이 저렇게 되니까 원전을 더 돌려야 돼요. 그러면 뭐 원전 유지 보수하고 있는 뭐 한전 KPS나 한전 기술이나 뭐 이런 업체들한테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이 또 디펜시브거든요. 장이 빠질 때 움직이는 애들인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런 종목들이 유틸리티 쪽이 좀 오르지 않았나. 근데 한국 유틸리티랑 그 미국 유틸리티랑 완전 또 틀립니다. 네. 그래요? 어떤 게 틀려요? 제가 미국 유틸리티를 잘 몰라서 움직임만 다른 건데 미국 유틸리티 많이 올랐다고 했는데 한국은 오른 적이 없거든요. 이게 보니까 한국 유틸리티는 이제 원전, 전기 뭐 이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도라든지 아니면 상수도 이런 거를 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렇게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해서 이제 그쪽 뭐 물 정제나 이런 업체들이 한국은 뭐 엄연하게 보면은 뭐 코오롱이나 이런 업체들밖에 없지만 거기는 이제 그런 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업체들이 주가가 섹터가 좀 틀리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깔아놓고 앞으로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시장에서 이제 9월도 이제 끝나가고 있고요. 어떻게 좀 변화를 좀 줘야 될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뭐 중소형주 투자를 많이 해왔을 네네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런 어떤 뭐 2차 전지 중심 뭐 이런 테마 위주로 이제 해왔을 것인데 수소 테마니. 네네네.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테이퍼링이 FOMC 때 이제 11월 달에 한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악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10월 8일 날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는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래서 10월 8일 날 고용이 완전 고용 형태로 많이 개선이 되면 11월에 테이퍼링 할게요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봐서 10월 초까지는 계속 보수적인 10월 8일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인 스탠스가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 이제 그때 릴리프 랠리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제 늘어날 수 있는지, 그러면 이제 내년도 실적 보면서 또 가야 되니까 뭐 그런 쪽에 투자 전략을 해서 하다 이제 종합해 보면 중소형주보다는 지금 납부과대 대형주랑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대형주가 좀 낫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그런 종목들은 뭐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도 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될 수 있고 지금 보면 주가가 움직이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키워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컨텐츠가 오늘 뭐 장이 안 좋은데도 혼자 플러스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유가 뭐 인플레이션 얘기 나오면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철강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천연가스가 이제 어제 12% 정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천연가스를 하는 업체들이나 이런 업체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니면 저희가 예전에 LG 상사가 이제 LX 인터내셔널로 바뀌었는데 LX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랐을 때 수혜를 다이렉트로 볼 수 있는 업체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물품 같은 경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휴대폰을 저희가 이제 한다고 하면 이거의 원가가 오르면 소비자가에 전가시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런 업체들보다는 아예 이 원재료를 만드는 업체들을 좋아하는데 지금은 저희가 많이 못 봤던 그동안 많이 안 올랐던 석탄하고 천연가스들이 오르기 때문에 이런 쪽에 관련된 특정 종목들만 오르고 있다. 아니면 그 커머디티 대장은 항상 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S-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지용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이 제가 수익이 많이 난다기보다는 좀 덜 깨진다. 장이 안 좋을 때 좀 덜 깨지고 좋을 때 조금 더 좋고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상승하는 거를 기대하니까 사는 거겠죠. 근데 이제 네네. 만에 하나 그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덜 깨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아예 깨지는 걸 전제로 하면 쉬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좀 일정 정도 한 10월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한다는 거는 관망하자. 이제 제가 이제 주식 비중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70까지 낮추고 뭐 단기로 뭐 조금 트레이딩 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50 이하로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아마 댓글에 아마 이미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뭐 지금 오늘이 저점일지 아니면 더 내려갈지. 뭐 더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수익이 안 나면 포지션을 계속 줄이는 게 절대주식형 어떤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들하고 일단 개인 투자도 절대 수익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삼성전자를 샀는데 이게 오르고 안 내리고 그러니까 오르고 빠지고가 중요한 거지
이게 뭐 10% 오르고 20% 오르고 시장보다 뭐 상대 수익률이 떨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서 수익이 안 날 때는 비중을 계속 줄이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나 이거 샀을 때 너무 이 회사 너무 믿고 난 장투하려고 샀는데 했는데 팔기 아까우신 분들은 여러 종목들을 동일 비중으로 조금씩 파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비중을 좀 줄이는 손실이 났든 이익이 났든. 네네 이익 난 거 손실 난 거 같이 파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어떤 분들은 손절 난 거는 괜히 팔면 확정 짓는 거니까 이거 못 팔고 네네. 오른 것만 파는 분이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아유 보기도 싫어 다 손절 처리해버리는 분도 있고 하는데 네네. 그러지 않고 똑같이 분할로 파셔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럼 올라갈 때 이제 또 뭐가 오를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장이 반등 나올 때 많이 빠진 게 오를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올랐던 주도주가 계속 오르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가져가는 거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이죠.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 깝깝하실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뭐 이렇게 자꾸 시장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한번 대응 전략도 세워보고 또 그 생각이 맞아 떨어지는지 아닌지 다음 날 그 다음 날에 흘러가는 그 장의 상황들을 보면서 또 스터디도 하고 이러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돈을 잃더라도 뭐 배우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또 왔을 때 기회가 확 잡죠. 맞습니다. 돈을 잃을 때 조금 잃고 벌 때 많이 버는 게 가장 이상적인 투자법인데 이제 매크로를 저희가 100% 예측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을 먼저 보고 포트폴리오 비중은 이제 본인 스타일대로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주식을 그래서 난 줄이는 타이밍하고 늘리는 타이밍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그냥 사가지고 그냥 안 보고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보수적으로 딱 시장이 조금 색깔이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수익이 조금이라도 안 난다 싶으면 주식을 확 줄였다가 좀 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투자법을 이제 본인에 맞는 투자법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